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460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66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AT 1급 기출문제 66회 풀이를 해볼게요. 먼저 이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10개를 맞추면 여러분이 30점을 얻고 들어가는 거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이 과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과장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김 부장이 질문을 합니다. 주식회사 한공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우리 외상매입금 언제 지급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과장이 방금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 문제 나왔죠? 그래서 자 보통예금 이체했으면 보통예금 대변이고요. 그죠? 외상매입금은 어디예요? 차변이죠. 자 외상매입금 차변은 부채 뭐죠? 감소고 보통예금 대변은 자산 감소잖아요. 2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그러니까 거래 후 결합관계를 모르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분계는 차변이 외상매입금, 대변이 보통예금이고요. 거래 후 결합으로 말하면 2번이 된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1번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알고 있죠? 3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죠. 4번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네, 이거 틀린 거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의 보기를 옳은 설명으로 한번 고쳐봅니다. 옳은 설명으로. 4번의 보기를 틀렸는데 저것을 옳은 설명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한번 누구 김선미님? 네. 한번 옳은 설명으로 고칠 수 있으시겠어요?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뭐죠?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그렇게 고치면 되고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4번을 여러분이 옳은 설명으로 한번 고쳐보는 것도 공부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느냐를 알아야 되니까 잉여금이 있습니다. 우리 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자본의 잉여금이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잖아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것들이에요.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넘어오는 게 그게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죠. 영업 성과가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4번이 틀린 것이다. 자, 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개념과목 분류를 잘 아는지 여러 가지로 질문 드릴 수가 있어요. 자, 3번이 맞았습니다. 이거 맞았는데 그러면 유동자산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자, 유동자산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김숙현님 답변할 수 있을까요? 김숙현님. 네네. 유동자산은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으로 구분하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뭐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자,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거든요. 비유동자산을 네 가지로. 네 가지로. 네. 김혜선 씨 한번 질문해 볼까요? 김혜선님. 네. 자, 김혜선님이 누구시죠? 조퇴하셨구나. 박소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투자자산. 예. 예. 유형자산. 예. 무형자산. 예. 기타의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죠. 예. 비유동자산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투자자산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표시하고, 그 밑에 기타의 비유동자산. 예.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분류도 이게 뼈대만 얘기할 때는 3번처럼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뼈대에서도 또 이제 중간 뼈대로 나눌 때는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자산으로, 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순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서대로.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시험 준비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오게 되면은 개정과목 분류가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요 3번과 4번, 4번에 있는 잉여금의 종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정과목 분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자산의 분류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만이 알아서가 아니고,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유동자산을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그러니까 12월 31일이면 바로 결산일이잖아요. 결산 끝나고 매출 채권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죠. 자, 기초에 60만 원이 있었어요. 기초라는 건 1월 1일 날 6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4년도에 140만 원을 매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현금으로 매출한 것은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당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이 110만 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110만 원이 외상으로 매출했구나. 이렇게 매출 채권 증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데이터가 뭐냐? 24년 중에 매출채권 회수액은 130만 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기초가 60만 원 있었고 당기에 발생한 매출채권이 110만 원이었으니까 매출채권 총액은 17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회수한 것이 13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액 바로 나오죠. 40만 원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이 60만 원이고 단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이 110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하고 단기에 발생한 걸 모두 더해 보니까 170이에요. 그 중에서 회수한 매출 채권은 130이다. 그러면 미회수한 거에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40이죠. 그 미회수된 것이 잔액이에요. 매출채권 금액이 바로 잔액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요.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유동자산은 아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까지가 유동자산이에요. 선급비용 당좌자산입니다. 매출채권
당좌 자산입니다. 상품, 재고 자산입니다. 장기 대여금,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장기 대여금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죠.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될까? 투자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여금이니까 빌려준 돈이죠. 예,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 투자 자산. 예,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예,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임차 보증금 같은 거. 임차 보증금이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기 대여금은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거래처라든지 뭐 거래처가 아닌 제3자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의 분류에 해당이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어쨌든 유동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자산이니까요. 네,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4번과 5번 이게 다 뭐냐면 계정과목 분류를 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4번도 유동자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계정과목이 분류해서,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판매관리비 계정과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예, 이거 계정과목 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급여는 판매관리비 맞죠? 퇴직급여도 판매관리비 맞습니다. 복리후생비 여러분 맞죠? 대손상각비도 판매관리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대손상각비하고 비슷한 계정과목이 판매관리비 아닌 계정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예, 아까 여기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시킬 때는 판매관리비로 판매관리비 계정인 대손상각비를 쓰는 게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예,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서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보기에 나오면 영업의 비용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맞죠? 이자 비용 아니죠. 영업외 비용입니다. 기부금은요? 영업외 비용입니다. 접대비는요? 예,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 빼고 다 더해줘야 돼요. 270, 350, 377만원. 예, 1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기부금 영업의 비용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처럼 계정과목 분류가 잘 되어야만이 이론 문제 4, 5번을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으로 보고되지 않는 거. 네, 65회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의 차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는 평가하는 거 있죠. 평가 손익이 단기의 손익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이 평가 손익이 단기의 손익으로 가지 않고 자본에 해당됩니다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당기 손익에 보고되지 않은 거 하면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다 이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 이거는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로 가요.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도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손익은 당기의 손익에 반영이 돼요. 처분할 때는. 하지만 기말에 처분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가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6번 문제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65회에서는 아예 매도가능증권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지금 66회 문제에서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것이 답이 되도록 문제를 낸 거예요. 처분손익이 아니라 평가손익입니다. 자본이 되는 건 처분손익은 그냥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하고 똑같아요. 손익계산서로 가요. 영업의 손익이 됩니다. 영업의 손익. 그러나 평가손익은 자본이다. 다음에 7번 문제 보면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이 20만원입니다. 정리하기 전에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결산 문제를 낸 거예요. 이론으로.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데이터. 당기 발생, 이자 수입. 수익의 발생이네요. 수익 발생. 자,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이다. 거기까지만 읽어도 당기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구나. 2만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수익 발생 분개를 해라 이거예요. 자, 수익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증가하게 돼 있죠. 두 번째 거. 12월 급여 미지급분. 급여 비용이죠. 인식하지 않았대요. 이건 뭐예요? 비용 발생. 이 발생은 다른 생자가 이상하게 써졌는데 자, 발생은 예상이라고도 합니다. 비용 예상 또는 수익 예상이라고도 하죠. 자, 비용을 예상, 발생을 시키면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돼 있죠.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증가 2만원에 감소 3만원이 되니까 감소가 만원 크기 때문에 19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당기순이익 20만원에서 19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게 수익 발생인지 수익의 이연인지 비용의 발생인지 비용의 이연인지 그 판단을 빨리 하시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여러분이 반영시키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론에서도 결산 문제를 이렇게 내죠. 수익과 비용의 예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64회 풀이 때, 65회 풀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문제를 많이 놓치게 된다. 점수를 많이 놓치게 된다. 지금 이거 하나 놓쳤으면 3점 놓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결산에 또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관한 또는 발생에 관한 문제를 하나 더 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하면은 점수가 6점이나 8점 정도 이렇게 될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연습을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분계로 한번 써볼게요. 결산 문제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 실무 문제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자,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 2만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결산에 반영하시오. 이런
수동 결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차변과 대변에 어떻게 입력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계정 과목 하나는 보입니다. 이자 수익. 자, 차변, 대변, 계정 과목. 차변부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차변이 뭐가 올까요? 예, 미수 수익 2만원. 대변은 뭐가 올까요? 예, 이자 수익 2만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 때문에, 대변에 있는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죠. 차변의 미수수익은 자산 증가예요. 자산 증가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예. 하지만 대변에 있는 이것 때문에 수익을 예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켰잖아요. 예. 이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수익의 예상 또는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에서 대변의 계정 과목은 항상 수익 계정 과목이 와요. 그런데 차변에 오는 것은 항상 뭐가 와요? 미수 수익이 와요.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한번 또 연습해야죠. 12월 급여 미지급분 3만원이 아직 인식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결산에 반영해야죠. 자, 차변에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급여 3만원. 대변은 뭐가 오죠? 예, 미지급 비용이 오죠. 이거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주는 게 이거 차변 때문에 그래요. 차변 비용 발생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이건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죠. 부채 증가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이론에서 정리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예상이라고 해요. 비용의 예상. 비용의 예상 문제는요, 언제나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 와요. 비용을 예상하기 위해서. 아까 수익의 예상에서는 차변에 언제나 미수 수익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자 돌림이라고 그래요. 미자 돌림. 예상은 미자 돌림이다. 네. 예상은 미자 돌림의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수익의 예상은 차변의 미수 수익, 비용의 예상은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 당좌 자산,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 예, 이렇게. 예. 결산 수정 분계, 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 회계 분계 문제가 우리 회계 기초를 공부하는 단계에서 가장 골치 아프다. 이거 왜 이런 분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거 뭐 설명을 듣고는 있어도 지금 완벽히 이해가 돼서 지금 저하고 똑같이 자리가 잡힌 분도 계시고, 아직 자리가 잡힐락 말락 지금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헷갈리고 이런 경우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약간씩 헷갈리는 분은 조금 더 공부하면 완전히 자리가 잡힙니다. 완전히 한번 자리가 잡히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응시하는 날까지는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이론과 이런 실기 문제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나 이런 정도는 반복해서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날까지는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뭐 분명히 여러분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테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는 여기서 안 나왔으니까 여기 예제가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두 가지의 예제는 뭐냐면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정 과목이 선자 돌림이에요.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을 쓰고요.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을 써요. 그래서 이연은 선자 돌림이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두기도 해요. 이연은 선자 돌림이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을 문제로 냈으면은 선수 수익 부채로 잡습니다. 대변의 선수 수익 그리고 차변의 수익 개정 과목이 와요. 뭐 이자 수익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이 가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차변에 오고 대신에 대변에 비용 개정 과목이 와요. 선급 비용으로 문제를 제일 많이 내는 개정 과목이 바로 보험료죠. 그래서 보험료를 미경과된 보험료를 이연시켜라 하는 문제 많이 내잖아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물었어요.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우 당연히 발급할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답이 1번이다. 뭐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음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두 가지인가 봐요. 가번.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했다.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니라고 했죠. 다음에 나번. 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처분했습니다. 과세되죠? 가번 과세. 다번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어요. 이건 공급이 아닙니다. 라번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했어요. 상표권이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양도라는 건 뭐죠? 팔았다는 얘기죠. 과세죠. 그래서 나라.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자, 과세표준이 뭐예요? 공급가액을 구하는 거죠. 가번 외상 판매액 수출액 포함해서 1200만원. 수출액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1200만원 모두 과세표준. 할부 판매 이것도 모두 과세표준입니다. 토지 매각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니죠. 담보 제공 공급이 아니죠. 담보 제공. 따라서 가와 나만 더하면 됩니다. 172만원이 2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문제 끝에 세 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쉬워요. 이 부가가치세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은 요 뒤에 나온 8, 9, 10번은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어느 정도만 정리가 돼 있으면 복잡한 계산 없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8, 9, 10이고 재무회계 문제는 공부가 돼 있으면 빨리 찾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론 공부 좀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